안녕하세요.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로 와인의 세계를 한번 깊이 탐험해 볼 시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와인이 그냥 술이 아니라, 인류 문명이랑 어떻게 함께 해왔는지, 특히 그 시작점하고요. 또 한국에서의 그 독특한 이야기에 초점을 맞춰보려고 해요. 네, 아주 흥미로운 여정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볼 자료들이 와인의 거의 완전한 역사를 다루고 있는데 가장 오래된 와인 증거가 어디서 나왔는지 또 한국 최초의 대중 와인 브랜드 뒤에는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파헤쳐보죠. 좋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네, 보통 가장 오래된 와인 증거하면 그 이란의 하지피루즈 테페 유적 이걸 많이 떠올리잖아요. 기원전 한 5,000년쯤. 네, 그게 이제 통설이었죠. 근데 그거보다 훨씬 더 오래된 곳이 있다고요? 맞습니다. 그게 이제 2010년대에 들어서 밝혀졌는데요. 조지아에 있는 가다크릴리 고라, 그리고 슐라베리스 고라, 이 유적들에서요. 조지아요? 네, 조지아요. 거기서 기원전 6,000년에서 5,800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거의 한 8,000년 전이죠. 그때 토기 조각들이 발견됐어요. 8,000년 전 토기요? 네, 근데 그 토기 조각에서 뭘 발견했냐면 바로 타르타르산 같은 포도와인의 아주 명백한 화학적 증거들이 나온 겁니다. 타르타르산요? 그게 와인이라는 확실한 증거가 되는 건가요? 그렇죠. 포도에 자연적으로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는 산인데 이게 검출됐다는 건 여기서 포도로 만든 발효 음료, 즉 와인이 있었구나 하는 강력한 증거가 되는 거죠. 이걸로 와인 양조 역사가 수백 년은 그냥 훌쩍 더 올라가 버린 거예요. 와, 8,000년 전이라니. 이게 단순히 그냥 오래됐다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아주 중요한 지적이세요. 이게 뭐냐면 와인 양조가 인류 역사의 큰 전환점, 바로 그 신석기 혁명의 패키지 일부였다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신석기 혁명의 패키지요? 네. 사람들이 농사를 짓고 또 정착 생활을 시작하고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토기를 만들기 시작했잖아요. 네네. 바로 이 토기 덕분에 포도를 안정적으로 발효시키고 또 와인을 만들어서 보관할 수 있게 된 거죠. 아하, 토기가 그냥 담는 그릇이 아니라 와인을 만드는 기술의 핵심이었군요. 맞습니다. 조지아에서는 그 크베브리라고 부르는 큰 토기를 쓰는데요. 최대 300리터까지 들어가는 것도 있어요. 이걸 땅에 묻어서 자연적으로 온도를 조절하면서 와인을 발효시키고 숙성시킨 거죠. 이 방식은 지금도 이어져서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이기도 하고요. 와, 그 크베브리 방식이 유네스코 유산이라니 대단하네요. 근데 그 최초의 와인 증거가 나온 조지아랑 또 최초의 완전한 와이너리 시설, 그러니까 압착기 같은 설비가 발견된 아르메니아 아레니 1동굴 사이에는 거의 2,000년 정도 시간 차이가 있잖아요. 그건 좀 흥미로운데요? 네, 그렇죠.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 추정을 해보자면요. 아마 초기에는 가정 단위나 작은 공동체에서 소규모로 만들다가 점차 기술이 발전하고 사회가 좀 더 복잡해지면서 아르메니아 유적처럼 좀 더 조직화되고 대량 생산이 가능한 그런 시설로 발전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기술 발전과 사회 변화가 맞물리는 지점이네요. 네. 물론 우리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그 중간 단계의 증거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자, 그럼 이번에는 시공간을 확 뛰어넘어서 한국으로 한번 와보겠습니다. 고대에는 토기가 중요했다면 한국에서 와인이 뿌리 내리는 데는 또 다른 아주 독특한 사회적 배경이 있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정말 흥미로운 부분인데요. 보통 다른 나라들은 가톨릭이 전사되면서 선교사들을 통해 선교용 와인이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그렇죠. 미사일 꼭 필요하니까요. 근데 한국은 그 과정이 좀 달랐어요. 서양 선교사들이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이전에 그 북경에 사신으로 갔던 학자들이 먼저 서학, 그러니까 천주교 관련 서적들을 가져와서 연구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자발적으로 신앙 공동체를 형성했죠. 그러니까 와인이 실제로 들어오기 전에 책을 통해서 먼저 카톨릭을 접하고 그래서 미사를 위한 와인이 필요하겠다는 그 필요성이 먼저 생겨났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와인이라는 음료 자체보다 와인에 대한 어떤 인식과 필요성이 먼저 싹튼 세계적으로도 아주 드문 그런 특이한 상황이었던 거죠. 와, 정말 신기한데요. 개념이 먼저 들어왔다니? 이게 그럼 그 한국 최초의 대중 와인이라고 알려진 마주앙이랑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건가요? 네, 바로 그 지점에서 1977년에 출시된 마주앙의 이야기가 딱 연결됩니다. 아시다시피 그때가 박정희 대통령 시절이었는데 당시 정부에서 쌀이 부족하니까 쌀 소비를 줄이려고
다른 원료로 술을 만들도록 장려하는 정책을 폈어요. 아, 식량 정책의 일환이었군요. 네, 마주왕도 그런 어떤 정책적인 배경 아래에서 탄생한 와인이죠. 그런데 동시에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이 마주왕이 바티칸의 승인을 받아서 한국 천주교의 공식 미사주, 그러니까 제대주로 지정이 된 겁니다. 와, 정부 주도 정책으로 탄생한 술이 바티칸의 공식 미사주가 됐다. 이거 정말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국가 주도의 어떤 산업 육성 정책하고 종교적인 권위와 상징성이 아주 절묘하게 결합된 정말 독특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1984년에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이 오셨을 때, 또 2014년에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오셨을 때도 다 마주왕이 미세에 쓰이면서 그 상징성이 더 커졌죠. 이야, 대단한 스토리네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요, 이 국산 와인이라는 이미지와는 달리 사실 마주왕은 초기부터 좀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한국 기후가 포도 재배에 아주 좋은 편은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여름에 비도 많이 오고. 맞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품질과 생산량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실은 국내산 포도뿐만 아니라 수입산 포도 농축액이나 와인을 블렌딩해서 만들었습니다. 그게 이제 한국적 현실을 반영한 생산 방식이었던 거죠. 아, 그렇군요. 국산 포도 100%는 아니었던 거네요. 하긴 뭐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럼 오늘날 한국 와인 시장은 어떤가요? 마주왕 이후로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네,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성장했죠. 80년대 이후로 소득 수준이 높아지고 또 사람들이 좀 더 낮은 도수의 술을 선호하게 되고 와인 관련 교육이나 정보도 많아지면서 뭐랄까 수입 와인을 중심으로 시장이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네, 요즘 마트만 가도 정말 와인이 많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또 동시에 광명동굴 같은 곳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국산 와인을 알리고 특히 와인과 한식의 조화, 이른바 마리아주를 탐구하면서 한국만의 독특한 와인 문화를 만들어가려는 그런 노력들도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와인의 역사가 우리가 알던 것보다 훨씬 오래된 8,000년 전 조지아에서 톡이라는 기술과 함께 시작되었다는 점. 네, 신석기 혁명과 함께요. 그리고 시대를 건너뛰어 한국에서는 국가정책과 종교라는 아주 독특한 만남 속에서 마주왕이라는 상징적인 브랜드가 탄생했고 네, 이게 한국 와인 문화의 씨앗이 되었다는 것. 맞습니다. 결국 와인이라는 하나의 문화 현상이 각기 다른 지역의 역사, 기술, 사회와 만나면서 얼마나 다르게 수용되고 또 변화하는지를 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질문이 떠오르는 것 같아요. 한국은 정말 짧은 시간 안에 와인 문화를 굉장히 빠르게 흡수하고 또 발전시켜 왔잖아요. 네, 정말 그렇죠. 그렇다면 앞으로 한국 와인은 어떤 길을 가게 될까요? 단순히 세계적인 트렌드를 따라가는 것을 넘어서서 한국만의 가진 그 독특하고 다채로운 한식 문화와의 만남 속에서 과연 우리만의 정체성을 가진 그런 와인 문화를 새롭게 꽃피울 수 있을지, 이런 점들을 생각해 보는 것도 아주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